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 물가와 테이퍼링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물가적 해석을 IBK 쪽에서 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솔린 가격도 기저효과로 상승을 했고 트럭 가격도 올랐고 그리고 물가도 전체적으로 4.2% 정도 예상치에 크게 상회했던 결과치가 나왔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4월의 물가 상승률 대부분이 공급 측 요인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백신 접종 이후 여행이 일부 재개되면서 항공료, 호텔, 숙박 요금이 10%, 8.8%씩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 수치는 인플레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수치였지만 시장은 반응을 크게 하지 않았고 연준도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발표 이후 연준의 부의장은 주요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고용 둔화와 주말을 앞두고 미국 소매 판매 부진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가능성을 높을 수가 있다. 즉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 서프라이즈 기록 유가와 중고차 가격의 상승에 기인을 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인플레이션 호주의 테이퍼링이 빨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은 낮다라는 전망치를 보고 있다. 우리는 연준의 테이퍼링 시그널이 올해 4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예측입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 이상을 안정적으로 상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챙기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연준의 대다수 완화 기조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보다 신중해진 연준 고용시장의 후행성을 기억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회복의 과정에서 공급 측 물가 상승이 너무 과할 경우 수요를 둔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연준의 주장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을 투명하고 점진적으로 시장이 줄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여유율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해당에 있는 FOMC나 또 다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준의 분명한 입장은 6월에 FOMC에서 아마 나오지 않겠냐라는 언급도 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번에 코인 시장이 상당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6월에 FOMC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또 받을 것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고용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현재 정책적 기조를 바꿀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16을 기록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은 시기상조이며 완화적 통화 기조 유지를 강조할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미국 SEC XRP 홀더 리플 사건 개입에 재차 반대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시간이 점차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빵형이 결정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불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최대한 방향이 좀 뭐 합의금을 좀 빨리 내던지 뭐 어떤 액션을 좀 빨리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의 암호화폐 운용자산 규모가 6일 새 110억 달러가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그레스케일이 어떻게 보면은 상품에 대한 약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매입을 최근에 좀 안 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체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유입량에 대한 기간의 유입량에 대한 그런 추가적 소식이 오히려 좀 뜸해지면서 이번에 약세가 또 이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오 테스트넷에서 RC2 버전을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평단가가 43,663달러에 229개를 추가 매입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43,000달러입니다. 43,000달러. 근데 이미 43,000달러를 깨 부셨습니다. 과연 일단은 상반기에 주총은 끝나서 뭐 부랴부랴 넘어가긴 했지만 임시 주총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이 이 행동주의적 부분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주총이 임시적으로 열려서 야 비트코인 그만 사라 라고 나왔을 때는 또 이것도 악재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시점에서 좀 더 많이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구간의 손실폭은 좀 커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3천 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스퀘어나 나머지 쪽에 대해서 이제 위태위태한 구간대로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뮤추얼 펀드 쪽에서 갖고 있는 자금도 거의 뭐 1,000만 원 중후반대에서 2천만 원 중후반대 때 매집을 했던 비중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산하 미디어 출범을 예정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신제품의 3종 암호화폐 채굴 기능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유통에 있는 이것을 시장에 어떻게 보면 게임 유저나 나머지 유저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피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모건 크릭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개발 지원 부분 쪽으로 뭐 출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위원이 비트코인 채굴 소비 전력 제한의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금융협회, 금융기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금융협회가 암호화폐 서비스 금지 명령을 하달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숏 배팅이 조금 더 짙어지면서 좀 그랬던 영향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중국은 원래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기존에 뭐 중국 쪽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우회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뿐이지, 나머지 쪽에서 여기서 대놓고 뭐 거래를 하든지, 뭐 거래소를 오픈을 하든지,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상 이 영향이 조금은 뭐 다른 쪽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조금 일찍 나왔네요. 오히려 저는 여름 시즌에 나왔던 G20이나 G7
했었을 때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좀 보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일찍 나와줌으로써 이제부터 CBDC를 조금 보여주려고 했던 측면에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관리적 차원, 대응적 차원 뭐 요렇게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메이저 업체 암호화폐 시장 투기 만연 리스크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하반기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통화감독청 청장 대행이 암호화폐 규제 내부 검토를 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뭐 나쁜 규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원래 이제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랜드 프로토콜 24시간 4,246만 달러 이상 청산이 됐다라는 소식과 리플이 이집트 금리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20만이 넘어갈 수 있는데 제발 좀 힘 좀 보태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대중화를 노린다.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폰에 대한 점유율 추이가 점차 꺾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부분을 좀 찾아서 최대한 이 폰과 좀 연결적 고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미니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원래 통합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랬던 뭐 하드월렛과 또 서비스 제휴를 또 맺어서 최대한 이것을 확장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새로운 블록체인 원래 기능을 갤럭시 스토어에서 해당 앱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의 정보가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요. 21일자 그리고 22일자 4년간 개발한 거 뭐 있는지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더도 덜도 없고 상호 운용성이라 NFT와 또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성수 때문에 법안 발의한 뭐 여당이라고 하는데, 자, 무엇을 올렸을까요? 저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제 법안은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나뿐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억울한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입법을 하는데 이 입법이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세부 법안 내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시행령까지 가서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난치는 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짓된 행동이 좀 많이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이 나온 거 보고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으시면 안 된다는 부분과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자, 비트코인 파멸 3가지 원인이라고 해서 뭐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해서 레벨 55이신 분이 글을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블록 보상 절반이 되고 BTC 값 2배 인상이 되고 수수료 안 올리고 해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반감기가 또 오고 BTC 2배 이상 반복이 되고 4년마다 2배가 되면 40년에 1024배 80년 후에 100만 배로서 BTC 시총이 지구 전체 경제 규모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당연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이 이 금융 하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정말로 구현화가 되고 인터넷 시장을 이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성장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초입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부분도 데이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 정도 안 될 거라는 법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약간 좀 이렇게 불가능이라고 했던 게 좀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MMT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반감기 블록 보상 절반이 된다. 수수료 인상, 반감기 또 오고 수수료 인상. 너무 비싸 거래 건수 감소, 최고 수익 감소. 해시 유지하려면 수수료 인상, 거래 건수 감소, 해시 감소, 가격 하락, 보상 수입조차 감소, 악순환 폭락, 끝. 뭐 이런 컨셉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와닿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랩핑도 좀 나왔고 뭐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블록 보상 절반, 수수료 인상, 반감기, 수수료 인상, 거래 건수 감소, 최고 수익 감소, 수수료 올리면 건수 감소, 해시 감소, 반감기 또 해시 감소, 폭락 끝. 정말 좀 자극적인 부분인데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다 읽어 드렸던 이유는 이런 패턴으로 보는 것도 일부 1차원적으로 보면 이런 플로우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적 규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점차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채굴에 대한 효율성 부분과 전기세를 좀 덜 들어간 그런 채굴집이 아마 양산이 되는 걸 좀 집중화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비트코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슈퍼컴퓨터 시대가 조만간에 어, 열리게 되면 아마 AI가 거의 다 대다수에 있는 전기를 다 잡아먹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비트코인만 만연상황을 당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전기도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다 뭐 송출만 해서 나머지를 세이빙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과하게 송출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저항으로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에너지를 낭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보았을 때는 저는 마녀사냥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 환경 악화 비트코인 결제 중단의 쇼크이다 라고 하는데 머스크가 약간 좀 그런 행동이 좀 이번 영향에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는 투자자 94% 알트코인 뭐길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이 좀 많이 상장이 되어져 있죠. 일본도 해봐야 끽해봐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나 요 정도 순이고 해봐야 코인체크나 나머지 거래소가 알트코인을 많이 상장을 해 주었던 거래소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에 대한 언급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미 하원 암호화폐 세금 신고 유예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직 규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게 있고 하니까 규제 시스템을 좀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예 법안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쉐어스에서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대혼란, 비트코인 유출량이 역사상 가장 크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시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간지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 보고서에서 앨런 머스크 트위터 계정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대혼란을 주면서 유출폭이 가장 컸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난주 9,800만 달러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빠져나갔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는 관리
발의 대상의 전체 자산의 0.2% 해당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기록한 가장 큰 유출이라고 했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선물 쪽에 대한 분위기, 트레이더들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해당의 코인 봇들은 또 어떤 또 수식으로 움직였는지는 우리가 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으로 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또 숏배팅이 강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유추 또는 추정은 또 해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부분에 있어서 때도 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오히려 또 화근이 되기도 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형 방송사 폭스가 NFT 마켓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폭스 쪽에서 이런 추가적인 것을 해서 해당에 있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했던 내용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럼 이번 시장 이것으로 끝난 시장이냐라고 물어보실까봐 자, 몇 가지를 조금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3만기가 이제 곧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왜 중하순 부분으로 잡았던 이유는 어느 정도 조정이 중하순 정도 때만큼은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매도 부분은 저의 자산의 반 정도는 기준대로 원칙대로 이미 매도는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 때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테이퍼링 언급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6월 달에 대한 스탠스를 보게 되면 아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IBK 보고서나 나머지 보고서나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에 있는 자료 기반을 두고 그렇게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접종률 추이가 75%를 넘겨야지만 고용률 추이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접종률이 낮으면 서비스업으로 미국이 상당히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표 자체가 좋게 안 나오면은 취업을 하려고 했던 자들도 좀 무서워서 재취업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실업수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실정이 있다 보니까 고용률은 접종률하고 같이 비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테이퍼링은 그러면 어떤 시점으로 볼 수가 있냐? 접종률 추이가 좋아야 고용 효과가 나오고 이 실업수당을 취업수당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지 알파 자금으로 인해서 취업률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수당이 줄어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이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대폭 줄여버리면 또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취업을 좀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열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취업이 좋아지면서 해당의 내 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유율은 지갑의 그 여유 자금이 계속 하반기 때까지는 유지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백신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들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을 얼마만큼 독려를 해서 접종을 마치느냐에 따라서도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준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원자재 시장 추이가 뭐 ESG에 대한 그런 세금 추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얼마나 해당이 있는 그 질병에 빨리 벗어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게 벗어났었을 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에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인위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추이인 건지 아니면 극복이 되고 나서 이 물가적 추이가 그렇게 될 것인지는 이제 그쪽의 자원 국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탈바이러스 형태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좀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도 제가 남겨드리기도 했었고, 이거는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팁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보자 관점이신 분들은 이번 시점에 눌렸을 때 비트나 이더만 접근하는 걸가 맞을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아직 못 갔던 코인들 위주로 저는 담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높으면서 못 갔던 코인.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는 대응을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 물론 그 돈은 없어도 될 만한 정도로 베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지 앞으로의 이제 위험성 여부는 어떤 걸로 체킹을 할 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과 도지와 XRP 이 세 개로 저는 체크를 할 겁니다. 도지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총의 4위권이나 3위권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하반기에 대충 눈치채시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 더 속도를 더 빨리 내셔야 된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테더나 XRP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 XRP가 가장 이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체 송금용으로 잘 쓰이니까 XRP가 제일 빠르고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니, 그게 갑자기 일시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간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개별 호재 아니고서야 올라가고 조금 100조 원에 가까울 만큼 시총이 되면은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테더에 대한 유통량을, 수급량 추이를 차트화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화하면 해당에 있는 거래량 추이나 그 다음에 유통량 추이를 차트화해서 보게 되면 그게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시면 아마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서 강력하게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그리고 끝물 시그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는 이 세 가지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를 꼽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시장이 교란종이기 때문에 교란이 시총이 더 올라가면 타격도 크겠죠. 그런 관점으로 좀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저는 하반기에 이런 패턴으로 해석을 해서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장은 하반기에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G7, G20,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백신 여건부터 해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해당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재무장관 회의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공식적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시점에 가져갈 것인지 대충은 공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FOMC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보면, 지갑이 두꺼워질 때요, 지갑이 얇아질 때, 근데 얇아지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가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잘 대응을 해보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공포에 좀 매수를 해서 하반기에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시점 때 욕심은 하반기에는 좀 내려놓고 해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